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피처럼. 강지훈의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서울의 거리를 질주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열기, 매캐한 매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헬멧 속에서 묵묵히 숨을 쉬며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꿈틀거리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이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꿰뚫어보는 관찰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층 빌딩의 화려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들의 욕망과 허영, 그리고 절망을 읽어내고 있었다. 매일 수백 개의 주소를 오가며 그는 지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풍겨나오는 고급스러운 음식 냄새와 그 옆 골목길에서 새어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의 극명한 대비가 그에게는 이 도시의 본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심한 표정으로 받아들이며 거대한 톱니바퀴 속 이름 없는 부품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오토바이 뒤에 실린 배달통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저녁 식사가 혹은 간절한 약봉투가, 때로는 사랑을 고백하는 꽃다발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희로애락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한낮의 태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잠시 신호대기에 멈춰선 틈을 타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네, 김비서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심함과는 달리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오늘 저녁 7시 약속 있지 않으셨습니까? 강남의 라시엘 레스토랑입니다. 지우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수락한 맞선 자리였다. 그는 이런 인위적인 만남을 경멸했지만 유일한 혈육인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헬멧을 고쳐 쓰고 엑셀을 당겼다. 라시엘. 그가 배달 때문에 수없이 지나쳤던 곳,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그곳의 음식은 그가 며칠을 꼬박 일해야 겨우 맛볼 수 있는 가격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 저녁, 그는 배달원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그 문을 열게 될 터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지우는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곳은 그의 진짜 집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삶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와 땀을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단단했다. 배달일로 다져진 근육 위에는 과거의 흔적인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점잖은 옷을 꺼내 입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잘 다려진 깨끗한 셔츠와 면바지였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는 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화려한 갑옷을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라시엘에 도착했다. 입구에서부터 흐르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그를 맞았다. 지배인은 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정중하게 그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에 위치한 자리에 앉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좌절이 담겨 있을까 생각했다. 잠시 후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유라였다. 지우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 중 가장 핵심인 아우라 리테일의 최연소 여성 CEO, 그리고 오늘 그의 맞선 상대였다. 한유라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으며 들고 있던 명품백을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던져놓았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와인을 주문했다. 그러고 나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지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주선자가 단단히 미쳤나 보군. 대체 나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한 거야? 그녀의 노골적인 무시에 지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듣자 하니 직업이 배달원이라던데 사실인가요? 그녀는 배달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네, 맞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간결하고 담담했다. 한유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 세상에, 내가 지금 배달원이랑 겸상을 하고 있는 거라니. 오늘 하루 운수가 사납다더니. 정말이네. 그녀는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오토바이 할부금은 내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건 있나요? 미래 계획 같은 건 생각이나 해봤어요. 아니, 배달일 하면서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지만 지훈은 두꺼운 방패를 두른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인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옷과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진 천박함과 불안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훈에게는 한없이 가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아우라 그룹의 한 축을 이런 인간이 맡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룹 전체의 위기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1분 1초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한다니. 이건 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한유라 대표님. 그가 자신의 직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대표님께 시간은 돈이겠지만 저에게 시간은 생존입니다. 대표님께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논하실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의 가장 위험한 곳을 누비며 누군가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죠.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허영을 찔렀다. 한유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감히 배달원 따위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 든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당신 따위가. 그녀는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당신 물값이에요.
내 시간을 뺏은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신 하루 일당보다는 많을 테니 감사히 받아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한유라는 경멸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왔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가 던져놓고 간 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와인을 주문했다. 놀란 표정의 웨이터에게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고 싶군요. 그날 밤 강지훈은 서울의 야경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홀로 식사를 했다. 음식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라는 인물과 그녀가 이끌고 있는 아우라 리테일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의 모욕은 그에게 개인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속에 차가운 불씨 하나를 심었다.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에 대한 냉철한 심판의 불씨였다. 식사를 마친 그는 자신의 카드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가 떠난 자리, 한유라가 던져놓고 간 구겨진 지폐 몇 장만이 그의 분노 대신 남아있었다. 밤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그는 결심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태양이 아직 잿빛 구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강지훈은 이미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모욕적인 만남은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한유라가 던진 경멸의 말들은 그의 귓가에 차가운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들끓는 것은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감정의 안개가 거친 자리에 드러난 것은 문제의 본질이었다. 한유라라는 인물은 단순히 무례한 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거대한 제국,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악성 종양이었다. 어젯밤 그는 그 종양의 실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의 임무는 그 종양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제국의 건강한 다른 부위까지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상은 어제와 같았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고 도시의 혈관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을 암행하는 왕, 혹은 병든 환자를 진단하는 냉철한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배달지는 공교롭게도 아우라 리테일의 중앙물류센터였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창고는 이른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화물을 쏟아내고 실어 날랐고 지게차들은 위험천만하게 좁은 통로를 오갔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기계 소음,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다. 지우는 이곳에 수백 번도 더 왔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무력감을 읽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빨랐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활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는 노예들처럼 보였다. 그는 배정된 물품을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창고 구석을 유심히 살폈다. 대부분의 화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으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유독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특정 상자들을 따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상자들에는 다른 화물과 구별되는 작은 표식이 붙어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광경이었지만 어젯밤의 경험은 그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물품을 싣고 나오는 길에
그는 자판기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 안색이 좋지 않은 중년의 작업자를 발견했다. 박 씨라고 불리는 그는 이 물류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지우는 가끔 그와 담배를 나눠 피우며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지우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그에게 한 잔을 건넸다. 박 아저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박 씨는 고맙다는 듯이 커피를 받아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말게 새로운 그 여자 사장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야. 그가 말하는 여자 사장이 한유라라는 것을 지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까? 지훈이 묻자 박 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정책, 이건 정책이 아니라 사람 잡는 거지. 인원은 절반으로 줄여놓고 물량은 2배로 늘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고. 아우꺼뇨, 안전장비는 가장 싼 걸로 바꿔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치기 일쑤야. 며칠 전에는 김군이 지게차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회사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처리해버렸어. 그 친구가 집안의 가장인데. 박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한유라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그녀가 언론 인터뷰에서 떠들어대던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의 실체는 결국 가장 약한 자들을 쥐어짜는 착취에 불과했다. 박 씨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뿐인 줄 아나. 요즘 이상한 일도 많아.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입고된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창고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곤 해. 유령 재고라고 부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물건을 옮길 뿐이지만 뭔가 큰 게 오가고 있다는 건 다들 쉬쉬하며 알고 있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갈 테니까. 유령 재고.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박혔다. 아까 보았던 구석의 수상한 상자들, 그리고 박 씨의 증언.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이나 노동 착취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자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CEO인 한유라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배달을 하면서도 아우라 리테일의 여러 매장을 유심히 관찰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직원들의 지친 표정.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 고객들의 작은 불만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국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이 제국을 세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였고 언젠가 그가 이끌어야 할 곳이었다. 자신의 왕국이 좀먹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어젯밤의 개인적인 모욕은 이제 사소한 일이 되었다. 지금부터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건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배달원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신분, 그리고 도시의 모든 길과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느껴졌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김 비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김 비서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극비 사항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가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우라 리테일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물류 데이터, 재고 관리 시스템 접속 기록, 그리고 CCTV 녹화 원본을 확보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저 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고 손실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그냥 제국에 낀 먼지를 좀 털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주 작은 먼지부터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화려한 여왕이 앉아있는 체스판 위로 이름 없는 졸 주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작은 오피스텔은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격리된 비밀스러운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배달통과 헬멧이 놓인 방 한쪽 구석과 달리 그의 책상 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최고 사양의 노트북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일반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아우라 그룹의 내부 물류망과 재무 데이터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의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김 비서가 극비리에 빼내온 자료들이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 이 숫자들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는 배달을 하며 익힌 도시의 지리와 물류 시스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데이터의 미세한 균열과 이상 징후를 찾아냈다. 그의 눈은 수만 개의 행과 열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내는 고성능 스캐너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대하고 교활한 어둠의 네트워크가 남긴 희미한 족적을 발견했다. 패턴은 명확했다. 특정 고급 시계, 최신형 IT 기기, 한정판 명품 가방과 같은 고가의 상품들이 유독 중앙물류센터의 야간 근무주에서 배송 중 파손 혹은 재고 분실로 처리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이 손실 보고는 그룹 전체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었지만 지훈이 특정 품목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자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자산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라진 물품들은 모두 특정 노선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울 외곽의 실적이 부진한 몇몇 아우라 리테일 매장으로 향하는 노선. 그것은 감시가 소홀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경로였다. 범죄자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지우는 데이터를 통해 범죄의 무엇을 파악했지만 이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를 알아내야 했다. 모니터 속의 숫자는 뼈대일 뿐 그는 그 위에 살과 피를 입혀야 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배달 스케줄을 조정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가장 힘들고 기피하는 야간 배달과 새벽 배송을 자원했다. 그의 새로운 배달 구역은 문제의 중앙물류센터와 의심스러운 외곽 매장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딱하게 여기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에게는 이것이 적의 심장부로 잠입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밤의 도시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어둠 속에 숨기고 도시의 뒷골목과 버려진 건물들을 이용해 물류센터 주변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은 지루하고 고되었지만 그의 인내심은 강철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다림은 보상받았다. 그날 새벽, 공식 배송 트럭 중 한 대가 물류센터를 빠져나온 뒤 정해진 경로를 미세하게 이탈했다. 일반적인 GPS 추적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차이였다.
하지만 도시의 모든 길을 손금 보듯 꿰고 있는 지훈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 트럭의 뒤를 밟았다. 트럭은 인적이 드문 공업단지의 폐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곧이어 창고 안에서 불빛 하나 없는 벤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트럭 운전사와 창고에서 나온 몇몇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트럭에서 여러 개의 상자를 벤으로 옮겨 실었다. 그 상자들에는 지훈이 낮에 물류센터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비밀스러운 표식이 붙어 있었다. 작업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헬멧에 장착된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모든 광경을 녹화했다. 남자가 잠시 마스크를 내렸을 때 지훈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박진석 부장. 한유라가 CEO로 취임한 직후 고속 승진한 인물로 그녀의 충신으로 알려진 중앙물류센터의 책임자였다. 연결고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여왕의 가장 강력한 나이트.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유라는 서울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열린 VIP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와 놀라운 경영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한 경제 잡지 기자가 그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며 대답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것이죠. 저는 아우라 리테일의 모든 손실 요인을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 위에서 스스로를 대단한 혁신가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에게 박진석 부장은 그저 자신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유능한 부하였고 장부에서 사라지는 수십억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경비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김 비서와 마주 앉았다. 그가 잠행을 시작한 이후 첫 대면이었다. 김 비서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이렇게 위험한 일을 직접 하실 필요까지는. 지훈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제국의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네. 책상에 앉아서는 노동자들의 땀 냄새와 절망을 알 수 없지. 그는 어젯밤 촬영한 영상과 함께 박진석 부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를 김 비서에게 건넸다. 이들이 현장 책임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꼬리에 불과해. 나는 머리를 원하네. 김 비서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석 부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한유라 대표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겁니다. 해외 계좌나 차명 법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현장에서 증거를 모으겠네. 그들이 훔친 물건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야 해. 돈 세탁 경로를 파악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하나는 밖에서, 하나는 안에서. 거대한 어둠의 네트워크를 향한 양동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찻집을 나오며 지훈은 다시 낡은 점퍼의 지퍼를 올렸다. 아무도 그가 방금 수천억 원의 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여왕을 잡기 위한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nhưng ngày tiếp theo. 강지훈은 밤에는 잠복 근무를 하는 비밀 요원처럼, 낮에는 평범한 배달원처럼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범죄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평온했다. 그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구내식당에서 값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소박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물류센터의 비리에 대해 귀띔해 주었던 박 씨와 부쩍 가까워졌다. 쉬는 시간이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아들딸 자랑을 하는 박 씨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물류센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다. 한유라 대표가 직접 지시한 특별 물량 긴급 처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모든 직원들은 점심도 거른 채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안쪽 높은 선반이 있는 구역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육중한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지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낡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사다리가 나뒹굴고 있었다. 쓰러진 사람은 박 씨였다. 그의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주변으로 동료들이 몰려들었지만 모두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관리자가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보더니 구급차를 부르기보다 먼저 소리를 질렀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일 안 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오직 작업 속도와 마감 시간이었다. 쓰러진 동료의 고통보다 CEO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성과 분노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관리자의 말을 무시하고 박 씨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지훈이 그의 어깨를 흔들자 박 씨는 겨우 눈을 뜨고 지훈을 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관리자는 지훈의 행동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윽박질렀다. 이봐, 강지훈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당신 구역이 아니잖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썩 비켜. 바로 그때 지훈의 눈에 박 씨가 오르려 했던 선반 위가 들어왔다. 그곳에는 원래 지게차를 사용해야만 내릴 수 있는 무거운 상자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야간에는 지게차 기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낡은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 렌자이였다. 한유라의 탐욕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관리자를 쏘아보았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119부터 부르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의 관리자는 순간 움찔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씨가 실려 나간 뒤 물류센터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관리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박 씨의 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 때문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한유라가 만든 왕국의 방식이었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부품처럼 취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약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잔인한 시스템. 그는 배달 업무를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고 곧바로 박 씨가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앞에서 그는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박 씨의 아내와 아빠 걱정에 눈물을 글썽이는 어린 딸을 보았다. 그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자 지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 대한 응징의 문제였다. 의사는 박 씨의 다리가 복합 골절되어 여러 차례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박 씨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잠시 후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회사 법무팀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박 씨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것은 합의서였다. 회사는 치료비 일부와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의 과실을 강조하며 만약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걸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미래가 고작 돈 몇 푼에 거래되는 순간이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박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법무팀 직원이 내민 서류를 조용히 빼앗아 들고 그들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 합의는 없던 걸로 하죠.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법무팀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당신 뭔데 이래?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 씨의 아내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아주머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박 아저씨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제가 제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냉철한 관찰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타오르는 불꽃을 품은 심판자의 모습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 따위는 완전히 잊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박 씨와 같이 힘없이 짓밟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 생잔이 되었다. 그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계획을 변경한다.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며 기다리지 않겠어. 이제 우리가 직접 덫을 놓는다.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거야. 박진석과 한유라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찾아내. 그의 선전포고였다. 한유라의 오만함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불렀고 그 피는 잠자던 사자를 깨웠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강지훈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수동적인 단계를 넘어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능동적인 공격의 단계였다. 그와 김 비서는 아우라 그룹 소유의 비밀스러운 안전가옥에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서버 컴퓨터로 가득 찬 지휘 통제실이었다. 이곳은 강지훈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 비서가 유일했다. 지훈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유라와 박진석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탐욕이야.
그들은 결코 만족을 모르지. 우리는 그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켜야 해. 김 비서는 노트북으로 가상의 인물 프로필을 만들며 대답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스터 첸이라는 가상의 브로커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암시장의 거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과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김 비서가 만든 미스터 첸은 박진석의 밀수 네트워크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었다. 미끼는 현재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한 컨테이너 분량이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미스터 첸은 이 물건을 시가의 3분의 5의 가격에 넘기는 대신 거래는 완벽하게 장부 외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우라 리테일의 기존 밀수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것이자 그들의 담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덧붙였다. 미끼만 던져서는 안 돼. 물고기가 배가 고파야 미끼를 물지. 한유라가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야 해. 그의 지시에 따라 김 비서는 그룹 감사팀 내 자신의 라인을 통해 아우라 리테일에 몇 가지 사소하지만 귀찮은 지뢰를 던지기 시작했다. 재고 손실률에 대한 해명 요구, 특정 지점의 경비 지출, 내역 증빙 요청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유라와 그녀의 신복들을 극도로 신경 쓰이게 만들 만한 것들이었다. 작은 돌멩이들을 연못에 던져 잔물결을 일으키는 전략이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한유라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에 대해 본사 감사팀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고 돈으로 쉽게 해결되던 세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갑자기 원칙을 따지기 시작했다. 물류센터에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공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한 사고방식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하들의 무능함으로 돌렸다. 그녀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영문도 모르는 임원들의 뺨을 후려갈기듯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당신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야? 일단 사소한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나를 귀찮게 해.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어야 하지. 그녀의 히스테릭한 분노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특히 박진석 부장은 가장 심하게 질책을 당했다. 박 부장, 당신이 관리하는 물류센터에서 계속 잡음이 들리던데. 똑바로 처리해.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박진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CEO의 사무실을 나왔다. 한유라의 신임을 잃는 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그의 스마트폰으로 도착했다. 미스터 첸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엄청난 액수의 반도체 거래 제한.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돈만 있으면 최근의 모든 손실을 메우고도 남아 한유라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한유라에게 닥달당하는 압박감과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대한 이익의 유혹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한유라의 집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는 미스터 첸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한유라는 박진석의 보고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 거래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최근의 골치 아픈 상황들을 단번에 역전시킬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탐욕이 이성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불법 거래. 성공한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위험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을 헤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력을 믿었다. 좋아. 진행해.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 부장, 당신이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고 사라지는 거야. 알아들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석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안전가옥의 통신 장비를 통해 그들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김비서는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헤드셋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거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지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김비서, 이제 그물을 당길 준비를 하게.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켰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폭풍이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오만한 여왕과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이름 없는 배달원이 서 있었다. 한유라의 제국에 들이운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박진석 부장은 미스터 첸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백억 원의 현금을 세탁하고 밀수품을 운반할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는 일은 극도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하지만 거대한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은 공포를 압도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강지훈과 김비서는 덫을 놓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맹수를 구석으로 몰기 위해 사방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김비서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금융감독원에 아우라 리테일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공식적인 전면 감사가 아닌 실무진을 압박하는 수준의 비공식적 조사였지만 이것만으로도 한유라의 신경을 긁기에는 충분했다. 동시에 그녀의 밀수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세관의 한 간부가 정기 인사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물론 그 배후에는 김비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영향력 있는 한 비즈니스 블로그에 젊고 무자비한 여성 CEO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칼럼이 실렸다. 회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한유라를 저격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한유라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운이 나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터지자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업계의 오랜 라이벌인 피닉스 코퍼레이션이었다. 그녀는 피닉스가 자신의 회사 내부에 쥐새끼 같은 스파이를 심어놓고 자신을 흔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의심은 결코 하늘을 향하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발밑,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반란이 싹트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한유라의 사무실에는 편집증적인 광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부의 적을 찾기 위해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가장 신임하던 임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했고 모든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은 고요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충성심을 시험하고 배신자를 색출하는 살벌한 취조실로 변했다. 박진석 역시 그녀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한유라는 그가 자신 몰래 무언가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미스터 첸과의 거래 진행 상황을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녀의 감시는 박진석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거래를 위한 비밀스러운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한유라의 의심을 피해야 하는 이중구에 시달렸다. 그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는 더욱 위험하고 무모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의 계획에 여러 개의 허점을 만들었다. 이 모든 혼란은 강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배달원의 모습으로 도시를 누비며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문이 번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역력했고 관리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귓속말로 대화했다. 그는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을 보며 잠 못 이루고 있을 한유라의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이 가하는 심리적 압박이 그녀를 잠식해가는 것을 그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슬아슬한 순간이 찾아왔다. 박진석은 미스터 첸에게 전달할 현금의 일부를 옮기기 위해 심야의 물류센터의 비밀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편집증이 극에 달한 한유라가 아무 예고도 없이 불시 현장 점검을 나온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시를 하던 지훈은 창고로 향하는 한유라의 차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만약 두 사람이 마주친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물류센터의 다른 구역에 불이 났다는 익명의 허위 신고를 했다. 몇 분 뒤 요란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져나왔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한유라와 그녀의 경호원들은 비밀 창고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경보가 울리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박진석은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식은땀을 닦았다. 그의 빠른 판단력이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다. 이 사건은 한유라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녀는 화재 경보 소동 역시 스파이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박진석조차도. 그녀는 이 거대한 거래를 라이벌 회사에 넘기려는 배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깊은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던 그녀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이 위험한 도박을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박 부장, 계획이 변경됐어. 미스터 첸과의 마지막 거래. 내가 직접 나간다. 물건과 돈의 최종 교환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겠어. 수학이 넘어 박진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여왕은 자신의 성을 떠나 직접 전쟁터로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바로 그 시각, 늦은 배달을 마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훈의 스마트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비서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왕이 성을 떠나 직접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 CEO 사무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우라 그룹의 연리의 총혐오,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1조 원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강당은 주요 주주, 기관 투자자, 재무 분석가, 그리고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들까지 국내 최고의 권력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장내는 엄숙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돈과 권력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풍겼습니다. 맨 앞줄은 강지훈의 할아버지를 초창기부터 모셨던 이사들을 포함한 이사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그룹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아우라 리테일, 한유라 CEO의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적인 성장을 약속했지만 이 베테랑 이사들은 그녀의 무자비하고 야심찬 경영 방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한유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흰색 정장을 입고 여왕의 자신감과 권위를 풍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성공의 화신이었다. 그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인상적인 차트와 수치들이 즐비했는데 모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피상적인 성과만을 부각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것들이었다. 주주 여러분, 이사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녀는 강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우라 리테일은 저의 리더십 아래 혁명을 겪었습니다. 낡은 관행을 깨고 모든 공정을 최적화했으며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이익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 혁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거짓은 화려한 비즈니스 용어로 포장되었고 청중은 매료되었다. 박수갈채가 연신 터져나왔다. 그녀는 세상의 정상에 올랐다. 오늘 밤 집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권력과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하고 다음 분기에 야심찬 매출 전망을 발표하려는 순간 홀 뒤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더러운 제복을 입은 배달원이 보안 장벽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이사회에 직접 전달해야 할 긴급 소포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이 작은 소동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고 불쾌한 웅성거림이 강당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유라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찮은 침입자 때문에 망쳐졌다. 경비원 어디 있어? 저 자식 꺼내.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조금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소한 방해에도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배달원은 경비원들을 따돌렸다. 그는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경비원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한유라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경비원들에게 재빨리 자신을 잡아달라고 손짓했다. 감히 자신의 대관식을 방해한 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감히?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달원이 다가오자 밝은 무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였다. 소개팅에서 만난 불쌍한 배달원. 그녀가 망신 주고 돈을 던졌던 그 남자. 한유라의 세상은 멈춘 듯 했다. 자신감의 가면이 깨지며 서서히 형성되고 있던 의심과 공포가 드러났다. 과거 식당과 현재 무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며 소리 없는 폭발을 일으켰다. 강지훈은 무대 발치에 멈춰 섰다.
그는 차갑고 읽을 수 없는 눈으로 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군중의 혼란스러운 웅성거림과 다가오는 경비원들을 무시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배달 온 유니폼 재킷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안에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어두운 정장이 입고 있었는데 은은한 권력과 막대한 불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마치 낡은 가죽을 벗듯 재킷을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위장을 벗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권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차분하게 무대로 향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한유라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관객석으로 향했다. 이제 장내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배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강렬했으며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놀란 군중을 둘러보았다. 창립자고 구 강태환 회장의 손자이자 아우라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현 회장입니다. 그 말은 마치 고요한 복도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잠시 이어졌고 그 후 폭발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숨막히는 듯한 숨소리, 놀란 속삭임, 기자들의 광란적인 속삭임이 이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천둥처럼 번쩍였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고 그 다음 창백하고 떨리는 한유라의 모습으로 향했다. 그녀의 세상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냥꾼은 가장 큰 무대에서 먹잇감이 되었다.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뒤바뀌었다. 강지훈의 충격적인 자기소개 이후 아수라장이던 장내는 그가 손을 들자 고요해졌다. 그 단순한 몸짓에는 불가이한 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타고난 권위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숨을 참았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배달원의 가면을 벗고 왕의 본 모습을 드러낸 그 남자에게 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종잇장처럼 새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을 가리켰다. 너 누구냐 거짓말쟁이, 이건 음모다 보안. 이 사기꾼을 즉시 체포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수줍어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이제 경외심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명령이 아닌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헛된 분노를 무시했다. 그는 장 뒤편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다. 김비서였다. 무대 뒤편에 있던 한유라의 가짜 실적을 보여주던 대형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크고 또렷한 글씨로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다. 아우라 리테일의 내부 감사 숫자 뒤에 숨은 진실. 강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 말은 그의 비난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유라 대표는 인상적인 성장 수치를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수치가 무엇에 기반한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재무 차트가 아니라 한쪽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한 중년 남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박 씨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직원입니다. 한 대표의 지휘 아래 아우라 리테일에서 결함이 있는 사다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여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방금 들으신 비용 절감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웅성거림이 군중 속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모든 요점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자신이 분석한 물류 데이터를 보여주며 유령 재고를 부각했다. 박진석 일행이 표식이 없는 트럭으로 물품을 옮기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 비서의 재정을 추적하는 지도도 보였다. 복잡한 차트는 작물 판매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되었다. 박진석과 한유라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모회사와의 연관성이 명확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그녀에 관해 못이 박히는 듯했다. 회의장은 완전히 고요했고 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만이 기소장처럼 울려 퍼졌다. 한유라는 충격에서 회복한 듯 광기에 휩싸였다. 모두 날 줘야. 이건 경쟁자의 음모야. 그는 스파이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목이 쉬어 소리쳤다. 그녀는 이사회 동료들, 즉 자신이 승진시킨 임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화면에 드러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자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 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할아버지에게 충성하던 고위 임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대형 화면은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으로 바뀌었다. 박진석은 강지훈이 동석시킨 사복 경비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끌려가고 있었다. 모든 의심은 마침내 사라졌다. 그녀의 모든 권력 기반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다. 결정적 일격이 왔다. 강지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진석과 한유라가 미스터 첸 칩 거래에 대해 나눈 대화였다. 불법 거래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그녀의 야심차고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절정은 그녀가 직접 거래를 감독하겠다는 최종 결정이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죄책감의 증거가 되었다. 한유라는 쓰러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속삭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히스테릭한 부인을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발표를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무거운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한씨,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스프레드시트의 숫자, 쓰고 버리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배달원이었던 자신을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CEO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일격이었다. 패배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한유라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다. 그녀는 무대에 쓰러졌고 조용한 홀에는 흐느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의 무너짐은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으로 포괄적이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차분히 무대 위로 올라왔다. 주주,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은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여왕이 불명예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을 경악한 듯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행사장은 오랫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무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승리가 아니라 어두운 책임감에 차 있었습니다. 싸움은 필요했지만 그의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정한 재건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잠시 후 이사회의 원로들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강태환 선대회장을 모셨던 이들로 그의 손자가 살아있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한 늙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최 이사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리더십은 순식간에 혼란을 수습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한유라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의 모든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오랜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룹의 모든 현안을 꿰뚫고 있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왕의 귀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자의 예정된 등장이었다. 그날 이후 아우라그룹 전체에 대대적인 숙청과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강지훈은 김비서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한유라의 부패 네트워크를 뿌리 뽑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유라와 박진석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곧바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 비서의 팀은 한유라가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을 신속하게 색출하여 해임했으며 그들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강지훈의 방식은 빠르고 단호했지만 무자비하지는 않았다. 그는 범죄에 깊이 연루되지 않고 상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던 직원들에게는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 공포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신뢰와 원칙에 의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자 했다. 그는 그룹의 인사 및 운영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의 앞에 앉은 임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그들에게 보고서를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안전 장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직접 써봐서 알고 우리의 할당량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직접 배달해봐서 압니다. 나는 관리자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떻게 직원들을 쥐어짜내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 없이 절망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단어에는 서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선언했다. 물류센터와 리테일 매장 직원들의 임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후된 모든 안전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성과 측정 기준을 보다 인간적으로 재조정하고 마지막으로 회장 직속의 익명 고충 처리 채널을 신설하여 모든 직원이 부당함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며칠 후 강지훈은 수행원 없이 홀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사고를 당했던 박 씨의 병실로 향했다. 박 씨는 회사가 전액 지원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갑자기 병실로 들어선 강지훈을 보고 박 씨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에게 그는 더 이상 동료 배달원이 아니라 신문과 TV에서 매일 보는 그룹의 회장이었다. 박 씨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강지훈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그냥 누워 계세요. 그는 예전처럼 그를 박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박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아저씨께서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은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사과에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지훈은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저씨의 오랜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퇴원하시면 우리 그룹 전체 물류센터의 안전 컨설턴트로 일해 주십시오. 아저씨 같은 분이 현장을 감독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가치와 경험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었다. 박 씨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강지훈의 새로운 정책과 그가 부상당한 직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희망과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두려움과 냉소주의로 가득 찼던 물류센터의 분위기는 활기로 넘쳤다. 직원들은 새로 지급된 안전장비를 착용하며 새 회장님은 진짜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부품이 아니라 존중받는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냉소로 가득 찼던 제국의 따뜻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회장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집무실 한쪽에 놓인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달간 입었던 낡고 해진 배달원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그만의 기념물이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매야 할 미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 그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숙청은 끝났다. 이제 진정한 재건이 시작된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우라 그룹의 스캔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은 거대 기업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의 개혁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약속했던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 결과 아우라 그룹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공포와 불신이 만연했던 복도는 이제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가득 찼다. 회장 집무실의 문턱은 낮아졌고, 말단 신입사원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아우르는 지혜롭고 공감 능력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야카, 함그가가라 마하쿠 흐르후. 강지훈은 예고 없이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예전처럼 배달원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거추장스러운 수행원들이나 의전은 없었다. 그는 단지 김 비서만을 대동한 채 과거 자신이 매일 드나들었던 그곳으로 들어섰다. 물류센터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최신형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위험했던 수동 작업들은 대부분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처럼 보였다. 그들은 멀리서 회장을 알아보고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새로 마련된 직원 휴게실에서 박 씨를 만났다. 그는 이제 물류센터의 안전 총괄 컨설턴트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다. 말끔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의 피로에 절어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 씨는 예전처럼 그를 지훈 씨라고 부를 수 없어 어색해했지만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저씨, 잘 지내시는지 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건 어떠세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판기 앞으로 가 나란히 커피를 뽑아들었다. 박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꿈만 같습니다. 회장님, 평생 짐이나 나르던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겁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저씨와 같은 분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본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다. 오늘 한유라 전 대표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분노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인간에 대한 공허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과거는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다. 그날 밤, 강지우는 회장 집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서류 대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밤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며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로 위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불빛들, 아우라 로지스틱스의 배달 오토바이와 트럭들을 향해 있었다. 예전, 그 역시 저 불빛들 중 하나였다. 그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 모든 길을 달려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을 키우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있는 거대한 공동체였고,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에게,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 없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될 것이다.